당신이 어제 샤워를 했다면 당신은 이미 목욕을 거의 하지 않던 중세 후기나 르네상스 시대의 일부 귀족보다 더 자주 씻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목욕 문화는 단순히 더러웠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없는 종교와 공포와 계급이 뒤엉킨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피했고 뜨거운 증기를 두려워했으며 씻는 행위 자체를 죄악으로 규정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시대에도 목욕탕은 존재했고 사람들은 거기서 씻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목욕이 건강을 앗아가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했고 되도록 자주 씻지 않는 것이 신앙의 절제로 이해되던 시대가 있었으며 공중 목욕탕이 오히려 질병을 퍼뜨리는 장소로 낙인 찍히기도 했던 시대. 중세 유럽의 목욕 문화, 그 인자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나머지 하루만 안 씻어도 온몸이 불쾌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대도시나 수도원 근처에 사는 이들은 가끔 목욕탕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농민과 촌민은 물과 장작을 데우는 비용 때문에 전신을 한꺼번에 씻기보다 손, 얼굴, 발만 물로 닦는 부분 세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흥과 쾌락으로 연결되는 목욕을 멀리하고 몸의 쾌락을 자제하는 것이 영적으로 더 바람직한 태도로 여겨지는 흐름이 점점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논리가 수백 년 동안 유럽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우선 기준점부터 잡아야 합니다. 중세 이전에 로마 제국이 있었고 로마인들은 목욕을 지금의 헬스장과 카페와 사무실을 합쳐놓은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대형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욕조방, 미지근한 욕조방, 차가운 물방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식당과 도서관과 운동 공간이 있었습니다. 황제도 여기 오고 상인도 오고 노동자도 왔습니다. 목욕은 로마라는 국가를 하나로 묶는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정치적 협상이 시작됐으며 친구도 사귀고 적도 만들었으며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공간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서기 476년 소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단순히 나라 하나가 사라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끌어오던 수도관이 끊어졌고 욕탕을 데우던 공급망이 붕괴했으며 수천 명이 사용하던 거대한 목욕시설을 유지할 행정조직도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수영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도 끊기고 관리인도 없어지고 유지비도 낼 사람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목욕 문화는 단순히 습관이 바뀐 게 아니라 인프라와 함께 통째로 무너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였는데 교회는 목욕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몸의 청결보다 영혼의 청결이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성인들은 평생 씻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기록으로 남겼고 공중 목욕탕이 사치와 음란의 상징이라며 비판하는 글도 넘쳐났습니다. 이걸 지금 개념으로 비유하자면 교황이 직접 설교에서 스마트폰을 쓰면 정신이 타락한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무게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권위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거스르는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신앙 전체를 의심하는 것과 같은 무게를 지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수도사들이 만든 규칙서에는 목욕은 건강을 위해 허용하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건강할 때 씻는 건 금지에 가까웠고 아파서 어쩔 수 없을 때만 씻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개념이 수도원에서 시작해 일반 평민들에게도 서서히 퍼졌고 몸을 자주 씻는 사람은 오히려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씻고 싶다는 욕망 자체가 유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적 논리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의학이었습니다. 6세기에 대규모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사람들은 왜 병이 퍼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학 이론 중에 미아즈마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나쁜 공기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 모공이 열리는데 이 열린 모공으로 나쁜 공기가 들어와 병이 생긴다는 논리가 당시에는 의학적 상식으로 통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가르쳐주는 과학 지식이었습니다. 이 논리를 요즘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목욕은 몸의 방어막을 여는 행위이고 방어막이 열리면 병이 들어오며
그러니 씻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의사가 하는 말이었으니 아무리 씻고 싶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일부 의학 권위자들과 공식 보고서는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 목욕을 금지하거나 물을 피하라고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으면 모공이 열려 나쁜 공기가 들어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을 데우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중세 농민 가정에서 한번 목욕하려면 강이나 우물에서 물을 여러 양동이 떠와야 했고 그 물을 데우려면 장작이 필요했습니다. 물과 장작을 끌어오고 불을 피우는 데 드는 비용과 노동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전신 목욕은 농민 가정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샤워 한 번에 치킨 한 마리 값을 내야 한다면 아마 일주일에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할 겁니다. 목욕은 그렇게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 초기, 특히 5세기에서 10세기 사이는 유럽 역사에서 가장 씻지 않던 시대로 기록됩니다. 종교적 억압과 의학적 오해와 경제적 한계가 동시에 작동하며 목욕은 사치이거나 위험한 행위로 분류됐습니다. 농민들은 손과 얼굴만 물로 닦았고 옷의 밴 냄새는 향신료나 약초로 덮었습니다. 향신료가 냄새를 중화하는 데 사용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음식 맛을 내고 부패를 막으며 희귀성을 통해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데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냄새를 중화하는 데 쓰였다는 점은 여러 기록에서 부수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12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 도시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이 회복되고 무역이 늘어나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도시 곳곳에 공중 목욕탕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목욕탕을 바데슈투베라고 불렀고 런던에도 목욕탕 거리가 형성됐으며 파리에는 수십 개라는 기록도 있지만 대체로 중세 도시 곳곳에 공중 목욕탕이 상당수 존재했다는 사실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목욕 문화가 경제와 함께 되살아난 겁니다. 이 중세 목욕탕은 로마의 목욕탕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마 목욕탕이 도시의 공공 인프라였다면 중세 목욕탕은 민간 사업체였습니다. 목욕탕 주인이 물을 데우고 입장료를 받았으며 거기서 음식도 팔고 음료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서서히 다른 성격을 띠기 시작했는데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목욕탕이 늘었고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중세의 목욕탕은 현대의 사우나와 선술집과 사교 클럽을 합쳐놓은 공간으로 변해간 겁니다. 계층별로 보면 격차가 더욱 극명합니다. 농민은 가장 씻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물을 데울 여유도 체력도 없었고 특별한 날에나 강에서 몸을 씻는 정도였습니다. 평소에는 손과 발만 물로 닦는 게 전부였고 냄새는 옷과 리넨으로 가렸으며 머리카락은 기름을 발라 냄새를 눌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신 샤워는 없고 매일 드라이 샴푸와 핸드워시만 쓰고 사는 셈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인과 도시 시민 계층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중 목욕탕에 가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 됐고 이 목욕탕 방문 자체가 사교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를 논의하는 장소가 목욕탕이었으니 지금의 골프장이나 비즈니스 식사 자리가 바로 목욕탕이었던 겁니다. 귀족과 왕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성 안에 별도의 목욕 공간이 있었고 하인들이 물을 데워 날라주었습니다. 향기나는 약초를 물에 풀거나 장미꽃잎을 띄워 목욕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평생 3번만 목욕한 여왕 전설은 카스티아의 이사벨 1세에게 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인물에 대해 자주 목욕했다는 상반된 기록도 전해질 정도로 이 전설의 신빙성은 학계에서 높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평생 3번이라는 숫자 자체를 사실로 보기보다는 목욕을 극도로 줄이는 풍습이 있었던 현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장되고 상징화된 일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족들이 완전히 씻지 않았다기보다는 씻는 방식이 달랐고 빈도가 낮았을 뿐이며 이 전설 자체가 후대의 낭만화와 과장이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는 것이 역사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성직자와 수도사들은 가장 복잡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목욕을 자제하라는 규율이 있었지만 완전히 금지한 것도 아니었고 수도원 규칙서를 보면 주요 종교 축일 전에는 몸을 씻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수도사들은 전혀 씻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고 종교적 축일이나 병우 회복 시
혹은 정해진 날짜에만 몸을 씻는 것을 허용하는 규칙도 많았습니다. 씻되 최소한으로 쾌락이 아닌 의무로 씻는 것이 핵심이었고, 씻는다는 행위의 목적 자체가 지금과 달랐다는 것이 중세 위생관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다시 나빠진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14세기 흑사병이 터졌을 때입니다. 1347년부터 유럽 전역을 휩쓴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을 죽였고, 사람들은 이 병이 왜 퍼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목욕탕에서 병이 퍼진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목욕탕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물이 가득하며 모공이 열린다. 그러니 목욕탕이 병을 퍼뜨리는 장소라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흑사병균을 옮기는 것은 쥐와 벼룩이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흑사병 이후 유럽 도시의 목욕탕들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을 질병이 퍼지는 위험한 장소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과 의학 권위자들은 목욕을 자제하거나 피하도록 권장하기도 했고, 이 흐름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목욕 빈도는 다시 급락했고, 중세 후기에는 씻지 않는 것 자체를 의지의 상징으로 여기던 귀족이 일부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특정 궁정을 중심으로 나타난 특이한 경향이었을 뿐, 유럽 전역 귀족을 대표하는 풍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시기가 중세인은 안 씻는 시대라는 이미지를 가장 강하게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세 사람들은 완전히 냄새나는 상태로 살았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씻는 방법이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물에 몸 전체를 담그는 방식 외에도 적신천으로 몸을 닦는 방법이 일상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아침마다 얼굴과 손을 물로 닦고 이를 닦고 빗으로 머리를 정리하는 것이 기본 위생 루틴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매일 전신 샤워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리넨 속옷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몸에 직접 닿는 속옷인 리넨을 자주 갈아입는 것이 청결의 기준이었는데, 귀족들은 하루에도 리넨을 여러 번 갈아입으며 자신의 청결함을 과시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목욕은 안 하고 속옷만 갈아입는 개념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새하얗고 깨끗한 리넨을 착용한 귀족은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시대였습니다. 청결의 기준이 지금과 달랐을 뿐입니다. 중세 목욕 문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입니다. 기술이 없었고 돈이 없었으며 종교적 압박이 있었고 의학적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제약 안에서 중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몸을 관리했습니다. 전혀 씻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매일 씻은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단순히 더러운 사람들로 규정하는 건 역사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중세를 더럽고 미개한 시대로 기억하는 이미지의 상당 부분은 사실 19세기와 20세기 초 유럽의 학자들이 중세를 계몽 이전의 암흑기로 포장하면서 만들어진 편견입니다. 실제 역사 문헌을 보면 목욕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등장하고 깨끗함에 대한 기준이 시대마다 달랐을 뿐 위생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결국 목욕의 역사는 인간이 가진 자원과 지식과 믿음이 어떻게 행동을 결정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기록입니다. 수도관이 있으면 씻고 돈이 있으면 씻으며 당시 의학 이론이 허락하면 씻습니다. 반대로 수도관이 없으면 못 씻고 돈이 없으면 못 씻으며 의학이 위험하다고 하면 피합니다. 중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덜 지적이거나 덜 위생적이어서 씻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자원과 믿음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매일 샤워하고 청결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며 냄새나는 사람을 불결하게 보는 이 기준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세기 초 도시화와 상수도 보급, 비누와 세제의 대량산이 맞물리면서 목욕이 훨씬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는 합성 샴푸 같은 머리 감는 화장품의 등장과 함께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이 일상적인 규범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업 광고만의 결과가 아니라 기술과 경제와 문화가 결합된 흐름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위생 기준도 결국 시대와 산업과 문화가 함께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걸 중세의 목욕 문화는 조용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세인들이 미개했던 게 아니라 그들은 그저 그 시대의 기준 안에서 살았을 뿐입니다.